유럽 통합의 초석으로 불렸던 프랑스가 재정난 그리고 정치 분열의 악순환에 빠져서 과거 이탈리아의 위기 경로를 밟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그리스를 넘어선 114.1%까지 치솟고 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구체적인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내신 김홍종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 지난 주말에 미국 정부가 이제 조지아주의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합작 공장, 우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지금 이제 석방 교섭 마쳐서 곧 이제 전세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건 맞죠. 네, 그거 맞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제도하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보통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가서 하다가 이제 비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이제 그 호스트 국가라 하죠. 초청 국가는 당연히 그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유동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바이든 정부 때 결정한 투자고 또 별로 트럼프 정부가 별로 관심 없는 전기차하고 배터리 생산하는 데죠. 그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죠. LG 엔솔이 배터리 만들면 그걸 가지고 현대가 이제 자동차 만드는 EV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타겟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미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럼 그거에 맞게 비자를 전문직 비자나 투자자 비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주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와서 교육을 시키라는데 지금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장을 짓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건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공장 짓는 걸 갖다 지금 다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미국인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국인을 교육을 시켜서 미국인이 공장을 짓게 해달라? 이게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한국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호스트 국가인 미국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서 인력에 대한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 정부 4년 내에 가시적인 투자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법적인 그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지 않으면은 투자는 대단히 밀릴 것이다. 1년 만에 될 걸 5년 만에 완성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글로벌 이슈가 좀 많은데 일본을 보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자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한일 관계라든가 경제 협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든 그 총리가 물러났기 때문에 일단 조금 좋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 건 있지만은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7월 20일 참의원 선거 이후에 바로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통상 협의도 있고 미국과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미뤄진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경제 협력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거나 이런 건 지금 수상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좀 중도적인 그런 분이 된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프랑스와 바이르 프랑스 총리가 지난달 31일이었나요? 현재 프랑스의 공공부채 상황에 대해서 선체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는 배에 비유하면서 국가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슥 지나가고 이제 관심 안 가지신 분들 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부채도 부채지만 이제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그 지속적인 그 저성장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95년도에 1인당 GDP가요.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프랑스가 한 96점 얼마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프랑스가 미국이 100일 때 프랑스가 53.8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거의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총 GDP 같은 경우도 95년 30년 전에는 한 20%, 21% 정도였어요. 총 규모가 경제 규모가. 근데 지금 10%입니다. 반으로 줄었어요. 어디에 10%? 미국에. 예,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나라는 지속적으로 저성장을 했고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몇 번 이렇게 좀 많이 가고 또 살아본 적도 있는데. 그러셨어요? 예, 전반적으로 이게 좀 나라가 가라앉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프라가 제대로 투자가 안 된다라든가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경제 위기가 오면 타격을 더 많이 크게 받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저성장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라든가 이런 측면이 많이 있고요. 지금 빚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뭐 GDP도 115%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그 바이루 총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개혁안이라는 것이 그 1년 이자 정도밖에 안 돼요. 프랑스 정부 현재 부채를 갚아야 될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하겠다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죠.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적된 공공부채가 3조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4,719조 원이다. 그러니까 3조 3천억인데 1인당 GDP가 3조 원 좀 넘으니까 지금 115%가 맞는 것이죠. 그죠? 총 GDP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 2조 원의 2조 달러의 그게 있는 겁니다. 저 빚이 있는 셈입니다. 국가부채가. 그러니까 엄청난 뭐 국가부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보면은 연금 같은 경우도 보면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높다.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많이 받는 거죠. 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거를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62세 연금 받는 수령을 64세로 올리겠다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작년 6월달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될 선거를 총선을 했죠. 국회를 해산했죠. 그 아상블레 나시오날, 그러니까 내셔널 어셈블리를 해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선거를 했는데 거기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당으로 떨어졌죠. 지금 그러고 났더니 멀쩡히 총리를 잘하고 있던 아딸 총리가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미셸 바르니에라고 굉장히 아주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 브렉시트 협상 때 유럽을 대표해서 협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바이루 총리하고 바이루 총리랑 똑같이 바로 이 부채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개혁을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물러났거든요. 바이루 총리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여기를 오더라도 지금 현재는 바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로 그것을 개혁을 막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극우정당 지금 국민연합정당이 굉장히 인기 있지 않습니까? 극우정당이면 르펜의 정당인데 이 정당 극우정당 유럽 극우정당의 특이점이 뭐냐면은 반이민 반이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한데 그 이외의 것 다시 말해서 그럼 우파라 그러면 대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 규모가 작아야 된다고 보통 흔히 생각하잖아요.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복지는 계속해라. 복지는 더 확대하겠다. 다만 이민은 막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이 다시 만약에 집권한다고 했을 때도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지금 국제기구나 투자은행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현재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보면 독일하고는 굉장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수준이 프랑스 국채 금리 수준이 지금 뭐 이태리하고 스페인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뭐 거기서 뭐 1, 2 BP 정도 조금 더 높은 좀 낮은 상황이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지난번에 그 유럽 재정위기 때 피그스 국가들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맞던 이태리나 그 스페인하고 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쩌다가 프랑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관광만 하면서 느꼈던 거랑 실제 프랑스가 조금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가라앉고 있다. 그런 느낌을 잠깐씩 가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지금도 파리만 벗어나서 시골로 내려가면 정말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부유하고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은데 전반적으로 그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땅을 갖고 있어요. 육각형 땅이죠. 거기가 네. 가장 좋은 지역을 좀 차지하고 있는 나라고 기본적인 포텐셜이 있는데 네. 그걸 제도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바이로 내각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신임 승부수를 띄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이로 총리가요. 예. 하다 나 그만둘래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더 이상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물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서 물러나면 나 물러나고 아니면 이제 재신임 받으면은 자기가 시행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대안은 없고 나는 좀 이제 다들 휴가 가고 나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나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이죠. 못하게도 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네. 예. 여기서 만약에 거죠. 바이로 총리가 그렇게 될 리는 없는데 거의 없는데요. 만약에 재신임 받게 된다면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빠르게 안정되겠죠. 프랑스 국채금리도 떨어지고요. 그런 어떤 희망이 있다고 보겠는데 지금 그 극우 정당까지 전부 다 또 좌파 정당, 극우 정당 전부 다 이거 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불신임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신임이 되면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고.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네. 두 명의 유능한 정치인이 똑같은 이유로 지금 작년 12월과 지금 올해 지금 9월에 동시에 결국은 이제 사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마크롱 대통령이 누구를 총리를 지명하더라도 그 사람도 결국 몇 달 지나고 보면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럼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경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재정 문제가 부채가 심각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금씩 더 짚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좋았을 때 결국은 이제 연금이라든가 그밖에 사회복지제도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전체 사회복지 중에서 연금 부문이 이제 거의 한 반에 해당하는데 이 연금 부문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너무 빨리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소득 대체율이 한 66% 이렇게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나라는 3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66%, 67%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걸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연금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2배의 수준이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일찍 받기 시작해요? 일찍 받는 게 62세부터인데 이게 사실은 그건 조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프랑스는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합니다. 20대 초반에 진입하기 때문에 뭐 40년 우리도 40년 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늦게 진입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치면 한 67세, 68세에 받는 셈인데 말하자면 40년을 한다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 40년을 일을 못하고 우리는 30년 정도밖에 일을 못하는데 가장 큰 게 그러면 연금 문제고 연금이 가장 큽니다. 또 어떤 게 또 문제예요? 연금 이외에 다른 이제 뭐 실업급여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좀 조정하기 가능하거든요. 근데 연금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최대의 문제고. 파업 소식도 많이 들리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는 또 그게 있죠. 이제 노동 보호가 이제 과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보면 영국과 프랑스 쪽에 똑같은 그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을 방문했는데 영국에 있는 기업에 100명을 두고 있고 프랑스 쪽에는 5명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 일이 있으면은 영국에서 출장을 온대요. 30명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영국에서는 노동시장이 더 유연하니까 그래서 영국에다 100명을 두고 차라리 프랑스는 조금 두고 프랑스는 5명 필수만 두고 그 대신에 굉장히 넓더라고요. 오피스가 이렇게 왜 이렇게 넓냐 그랬더니 와야 되니까 30명이 와서 일하고 간답니다. 월급은 영국에서 출장비 주고 이래도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한 명 이제 고용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고용 비용 이것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2배쯤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가 지불해야 될 게 그러니까 월급 뿐만 아니라 그밖에 여러 가지 부가 이걸 다 합치는 것이 우리나라에 한 2배쯤 되고요.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미국 영미권에 한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많다고 하지만 하지만 근로자나 노동자들은 너무 살기 좋은 여건인 거죠. 근데 살기 좋은 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비정규직이 많고 정규직에 진입할 수가 없고 정규직이 빨리 많이 늘어나지가 않고 하니까 이제 비정규직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이게 누가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은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병가가 잘 돼 있죠. 병가? 병가. 몸이 아플 때 쉬는 그래서 거? 유럽은 병가 중이란 말이 있는데 뭐 이거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보면 항상 20%는 병가 중입니다. 왜냐하면 병가를 내면 그다음에 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인플로이어 고용주도 거기에 대한 소득 보전을 해주고 네. 정부도 보전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예, 병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은 적어요. 네. 노동 시간이 적어요. 독일은 사실 더 적습니다. 노동 시간인데 노동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 보면은 그러나 네. 이제 근로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이나 이제 자본 투입 대비 노동 생산성은 낮아집니다. 아까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은 이제 반이민, 반이유라고 하셨나요? 네. 반이민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킨다. 네. 예, 그래서 또 특히나 요즘 와서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인데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계속 그걸로 계속 좀 인기를 얻어오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지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누가 해야 우리끼리만 네. 하자. 예, 이제 이런 입장이죠. 이렇게 입장이니까 그 전에 프랑스가 아이를 거의 낳지 않아서 노동력이 네. 부족해서 외국에서 온 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아이는 많이 낳죠. 네. 아이를 왜냐하면 아이를 하나 낳을 때는 모르겠는데 둘을 낳고 나서 셋을 낳게 되면 네. 둘을 낳으면 도저히 더 안 낳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셋을 낳으면은 어마어마해집니다. 혜택이 좋아져요.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일을 안 해도 살 차라리 수 있을 안 정도가 낳거나 되는 거예요. 네. 하나만 낳거나 그러면서 온갖 비용을 다 내든가 아니면 네. 둘을 낳게 되면 둘은 자동적으로 셋을 낳으면 그러면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많이 늘어났죠. 예, 이 짧은 시간에 프랑스 전체의 경제 문제를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탈리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프랑스는 그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탈리아는 50년 동안 저성장이었습니다. 예. 예, 50년 동안 저성장이었고 이태리는 뭐 행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금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위기 상황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다음에 노동 시장의 경직성도 그렇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유럽 재정위기 때도 굉장히 위험했었고요. 네. 예, 그렇지만 이태리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산업이 좀 있죠. 예, 특히 북부 쪽에 산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계속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는 그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는 조금 이태리 경제 조금 나아졌어요. 네, 예, 조금 네. 나아졌는데 프랑스는 계속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유럽 통합의 초석이라고 불렸었고요. 사실 아직도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의 프랑스로 우리가 알고 있고 유럽 경제 비중에선 독일 다음으로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고 또 유럽 연합 전체 GDP의 거의 한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가 만약에 이탈리아처럼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 EU 중심 국가 가운데서 프랑스가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EU 체제가 과연 가능할 건가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태리로 간다는 얘기였죠. 네. 그런데 이태리 때문에 지금 EU가 무너졌나요? 아니죠. 아니죠. 또 이태리가 지금 IMF 그 지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EU는 EU 내부에서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EU 내부에서의 어떤 뭐 베일아웃이라든지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U 내부에서 일단 먼저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이태리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이태리 같은 나라가 두 나라가 생기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EU 체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EU가 지금 무너지거나 일단 유로 에어리어가 문제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내국인들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는 다른 나라에서 보는 시선이 더 해법에 있어서는 정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가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아주 그냥 해법은 다 있어요. 네. 해법은 다 있는데 정치적으로 달성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동 보호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해법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방법이 사실 결국은 그 정치인들을 뽑는 게 국민들 아닙니까? 네. 근데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정책 결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프랑스의 미래를 생각한 프랑스 국민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36,000불에서 계속 10년째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예. 자, 프랑스 지금 이렇게 망해 간다 하는데 1인당 GDP가 52,000불, 53,000불입니다. 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독일 56,000불. 자, 그렇게 이제 52,000불, 53,000불인 나라의 국민들이 네.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게 아니라는 생각도 네. 좀 들기도 하고. 네. 네. 예, 우리나라는 지금 2021년도에 37,000불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36,000불이거든요. 작년에. 네. 2024년 36,000불 좀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지난 4년 동안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것이죠. 자, 그럼 프랑스의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시사하는 바, 우리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어떤 거라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네. 이제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제 한 50%대로 올라갔는데 네. 지금 프랑스가 불과 수십 년 사이에 금방 그냥 올라갔거든요. 115%로 올라갔거든요. 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네. 이게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나라는 거의 없는데 독일은 놀라운 나라죠. 그래서 메르켈 수상 때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도 60%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부채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 보호를 더 강화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뭘 좀 더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뭐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개혁 같은 걸 미리미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심각해지기 전에.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응종 아산정책연구원 개관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